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더니즘에서 요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모더니즘에서는 이제 의식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의식이었죠. 신의 의식, 무언가 정해진, 여기서 신이라고 할 때 꼭 우리가 어떤 인격화된 신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오는 동안 우리를 규율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적인 것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배우잖아요. 그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매도당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 속에 나를 맞춰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신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 외부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나 자신이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세계, 이게 낙타와 사자의 단계를 거쳐서 어린아이가 되는 단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의식이라는 것과 인간에 대한 이제 새로운 태도가 생기는데 어느 날 프로이트가 나타납니다. 프로이트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니네는 전부 네가 생각한 대로 사는 줄 알았지? 아니야. 네 의식 밑에 훨씬 더 큰 무의식이 들어있어. 잠재의식이 들어있어. 사실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너의 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심리학적으로 딱 밝혀버린 거예요. 프로이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에요. 자, 위대한 업적인데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잠재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 난 생각을 왜 하지 그러면? 새로운 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면의 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자, 신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니죠. 노예죠. 근데 어떤 존재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게 신이 되겠죠. 그 외부의 그 인격체로 나타나는 신이 아니더라도 내 의식도 모르는 무의식이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면 얘는 새로운 신이 되죠. 자,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 나타납니다. 소시르는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언어를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즉 사람이 의식 작용을 통해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틀, 내 의식 바깥의 어떤 틀에 의해서 나의 의식이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심리학에서의 프로이트의 잠재의식과 비슷한 거예요. 언어의 틀이 나의 의식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국어를 배웠잖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가 외국어가 아니라 제1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영어로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생각하죠. 한국어로 생각해요.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수어가 나와요. 근데 한국어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보어 나오고 뭐뭐 나오고 뭐 나오고 맨 마지막에 수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저 아름다운 영화에 대해서 현란한 충격을 받지 않았다.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근데 영어는 어때요? I have impressed, 딱 이러면 이미 충격받은 게 딱 먼저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에 충격받았는지 설명하는 거죠. 어순이 다르다라는 건 생각의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영어 배우는 게 힘드냐 하면 한국인, 일본인은 중국인보다 영어를 배우는 게 훨씬 힘들어요. 중국의 어순은 영어의 어순하고 비슷한 어순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어와 일본어가 어순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어 배우는 건 쉬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건 어려워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발음 기호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은 사실은 사라진 그 우리나라 훈민정음의 4개의 그 기호가 있죠. 세모, 삼각형, 그게 z라는 발음이에요. 그리고 삼각형 밑인가 위인가 점이 생기면 발음이 또 달라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읍 밑에 이 동그라미가 붙어 있으면 그건 비읍이 아니라 뿌이에요. 뿌. 그리고 비읍 위에 점이 찍히든가 그러면 후예요. 후. 그러니까 네. 한국어 원래 훈민정음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연구하면 깜짝 놀란대요. 영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을 좀 영어가 100의 음가를 표현할 수 있다면 한국어는 3000의 음가를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일본어는 50도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훨씬 어려운 거야. 자, 아주 쉬운 예 있잖아요. 다쿠시 때 마쿠토 나루도 오 이케마시다. 뭐 이런 말. 맥도날드 맛있다? 택시 타고 맥도날드 갔습니다. 그 택시가 다쿠시예요. 맥도날드가 마코토 나루도예요. 네, 마코토 나루도예요. 프로이트 이런 거 발음 못해요. 브라이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브로이토. 그 일본말 음가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한국인보다 영어 배우는 게 더 어려워요. 발음이 안 좋아. 근데 본인들은 이제 또 영어 하는 친구들은 자기 발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보다 발음 좋다 뭐 이렇게. 근데 되게 어렸을 때 미국 가서 살면은 맞아요. 그거는 언어 틀을 미국어로 가진 거죠. 그쵸. 근데 일본어 틀, 한국어 틀을 가진 사람이 영어를 배우거나 중국어를 배우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중국인들은 한국 발음하기 어렵고요. 한국인들은 중국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한국인들이 중국 발음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조를 잘 못 따라가서 사성조를 잘 못 따라가서 중국어를 배우는 게 어려운 거지 중국 단어 발음 자체가 어려워서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국어라는 거는 훈민정음 이외에 그냥 한국어만 생각해봐도 한국어는 푸, 부, 루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중국인들은 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라고 부할 부자 써놓고 부라고 하는 걸 중국인들은 포라고 했잖아요. 포. 근데 그걸 한국인이 부 그럼 포 못해요. 근데 한국인들은 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언어적으로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우기 그나마 수월한 민족인데 문제는 틀거리 자체가 자 유럽어, 영어 전부 다 라틴어에서 지원한 것들이죠. 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틀거리 자체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인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쓰면서 자랐으면 한국인은 어쩔 수 없이 한국 어순에 따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꿈을 꿔도 생각을 해도 한국인은 생각을 할 때 한국어의 순서를 따라서 생각하지 영어의 순서나 중국어의 순서를 따라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법이 그렇게 목을 맸었던 이유가 어순이 다르다는 걸 인지시켜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더 쉬운 방법은 문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몇 개의 기본 문장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어순에 익숙해져서 그 언어의 틀거리를 나한테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엔 단어만 바꿔주면 돼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백제군이 신라군을 맞아서 싸워요. 아따 거시기한 놈들이 거시기하게 몰려드니 저 거시기한 것들 그냥 거시기로 그냥 확 거시기합을 한 게 이렇게 그럼 옆에 있던 신라인 포로가 사실은 첩자인데 알려줘야 되는데 가서 거시기를 해서 거시기인데 거시기라는데요? 그러면 이 새끼가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틀이 잡혀 있으면 그 언어의 틀 안에서 우리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사고해야 될 어떤 방향이 결정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소시르의 언어 구조론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을 구조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시르는 언어의 틀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주체가 모더니즘은 분명히 주체가 나여야 되는데 나라는 주체가 소시르에 의하면 언어의 구조로 내 바깥으로 나가버렸고 프로이트에 의하면 잠재의식으로 즉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구조주의입니다. 자, 이런 구조주의를 미셸 푸코는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파놉티콘 얘기하면서. 그죠? 권력의 내면화. 이미 권력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그것이 무의식 속에 이 권력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아도 권력이 명령한 걸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명령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도덕이라고 바꿔봅시다. 내면화된 어떤 도덕. 그 도덕은 누구를 위한 도덕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도덕은 권력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르상띠망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이 자신의 르상띠망을 투영한 게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 도덕을 더 정교하고 더 현실화시킨 게 법률이고 이게 내면화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법규 잘 지킨다, 뭐 카페에 가방을 놓고 다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 뭐 핸드폰 안 잃어버린다. 저는 몇 번 잃어버렸어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있어요. 왜 있겠어요? CCTV 때문에 있어요. CCTV가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도둑놈이 없었다고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너무 착해가지고 도둑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없어진 게 언제부터예요? 88 올림픽 이후부터예요. 88 올림픽 때 외국인이 본다? 외국인이 본다? 언제 외국인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운 민족이라고 얘기할지 몰라. 이걸 학교에서도 기관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주구장창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면화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시골길에 가서 건널목에 빨간불인데 아무것도 안 다니는 우리 기다리죠. 내면화된 거예요. 이게 구조주의예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성이 아니라 이미 깔려있는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이스를 플라톤식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소시르에서
소시르까지는 구조주의, 아직까지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어요. 구조주의에서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질 들레즈라는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들레즈와 가타리, 펠릭스 가타리라는 두 명의 철학자가 같이 쓴 책이 있어요. 1000개의 고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이해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리좀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리좀. 여기 써놨죠? 리좀과 사건의 철학이라고 써놨는데, 리좀이라는 건 뭐냐면, 자, 플라톤은 세계를 어떻게 이제, 이건 들레즈의 얘기예요. 들레즈에 의하면 서양 철학, 플라톤 이후로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양 철학의 전통적 사유 체계는 나무형이었다. 수목형, 나무형. 바닥에 뿌리가 있고 기둥이 올라오고 여기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가지 끝에서 이파리가 열리고 꽃이 피는 나무형. 뿌리는 이데아, 근원적인 어떤 것, 신, 아주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뿌리에 있는 거고, 자, 기둥을 타고 올라와서 가지를 타고 끝에 열리는 이 나뭇잎과 열매들이 현실 세계라는 현상이다. 서구의 전통적인 철학 체계는 이렇게 근원부터 현상까지. 근데 플라톤은 뭐라 그랬어요? 이 현상은 실제가 아니라 그랬죠. 근원, 이데아의 복제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서양 철학은 이 위계 질서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들레즈가 얘기하는 리좀이라는 건 뭐냐면, 리좀은 구황작물들 보면 뿌리가 이렇게 가다가 가는 뿌리가 가다가 어느 순간 얘가 두꺼워져가지고 감자 같은 게 되버려요. 그럼 여기서 또 뿌리가 뻗어. 그리고 어디 영양소를 하면 거기서 또 두꺼워져. 요 두꺼워지는 지점이 리좀이에요. 즉 리좀형 사유, 나무형, 수목형 사유가 서양의 전통 철학의 사유 체계였다면, 리좀형 사유라는 것은, 자, 뿌리는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고 막 해집고 뻗어나가다가 어떤 영양소를 만났어. 여기 맛있는 영양소들이 있네. 그럼 거기 뭉쳐서 거기에서 새로운 뿌리의 뿌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본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질로부터 다시 출발해요, 뿌리가. 그래서 또 어디 가다가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거기서 뭉쳐요. 이게 리좀이에요. 다시 말해서 리좀은 위아래 질서라는 게 없어요.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카피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리좀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 됐건 언어적 토대가 됐건 그런 어떤 구조들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보편성, 개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어떤 뿌리로부터 내려오는 교조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다. 다시 니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니체로 돌아가서 프로이트나 라칸이나 소시르는 사실은 모더니즘 철학을 한다고 했지만 니체의 주체를 버리게 됐던 거죠. 주체가 다시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한 주체는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차이와 반복. 이제 세계는 살짝 차이 나는 것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세계일 뿐이에요. 시뮬라크르들만 있어요. 이데아는 없어요. 본질은 사라졌다가 아니라 모든 시뮬라크르들 그 자체가 자체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이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유 음반 중에 리메이크 곡들로 확 채운 음반이 있어서 그 음반도 되게 저는 명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울림의 김창완이
너의 의미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김창완의 너의 의미는 굉장히 담백하고 뭔가 김창완 특유의 어떤 그런 살짝 초월한 듯한 그런 담백함이 있어요. 근데 아이유의 너의 의미는 되게 애절해요. 전혀 다른 맛이에요. 근데 아이유의 너의 의미는 김창완의 너의 의미를 복제한 거예요. 시뮬라크일 뿐이에요. 그죠?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얘는 시뮬라크르기 때문에 원본인 김창완의 너의 의미보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는 후져야 돼요. 그럼 누가 리메이크 곡을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더 후진데. 근데 들려지는 아니야. 김창완의 너의 의미가 100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유의 너의 의미도 똑같이 100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 자,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기억나세요? 바나나 연장들, 통조림 연장들. 다 뭐예요? 색깔이나 음영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냥 원본을 계속 다르게 복제하는 거예요. 차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된 모든 차이들은 뭐예요? 동일한 가치를 가져요. 원본 마릴린 먼로 사진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앤디 워홀이 차이와 반복으로 복제한 얘네들 지금은 훨씬 더 가치 있죠. 원본 마릴린 먼로 그 사진이 앤디 워홀의 작품만큼 비싸게 팔렸을까요? 좀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온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중심이 없어요. 이데아나 뿌리 같은 중심이 없어요. 리종처럼 모든 것이 중심이에요. 이것이 탈중심이에요. 탈영토라는 것은, 자, 예전에는 귀족들이 그러니까 봉건사회라는 거의 사회 구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왕이 전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 국토를 귀족 수만큼 분할을 해요. 그래서 귀족한테 봉토로 내려요. 그러면 이 봉토를 받은 애들이 봉건 영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주의예요. 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왕이 가진 것이 있고 그걸 나눠 가진 영주들이 있어요. 이 영주들은 그 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들을 뿌려요. 관리인들에게 관리할 영지들을 또 나눠줘요. 이 관리자들은 땅들을 소장농들에게 또 뿌려요. 그러면 한 관리자당, 대영주는 한 관리자당 뭐 10명의 소장농을 데리고 그런 관리자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영주가 있을 수도 있고, 한 5명 관리자를 데리고 각 관리자 밑에 한 5명씩 소장농을 가지고 있는 영주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영주의 권위와 그 권위는 누가 준 권위예요? 또 중앙에서 준 권위예요. 왕이 준 권위. 그 권위의 크기에 따라서 봉토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입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중앙으로부터 피라미드 형식으로 내려가요. 언론은 어때요? 조선일보가 있으면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법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모두가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건 다 옳은 얘기야. KBS가 얘기하는 건 다 옳은 얘기야. 근데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죠. KBS에서 광복절 전날 8월 14일 자정, 그러니까 광복절이 시작되는 자정 0시에 나비부인을 틀었어요. 나비부인의 내용은 일제시대 때랑은 상관없이 나비부인은 1902년인가에 나온, 그리고 나비부인의 내용은 뭐냐면 미군 장교가 그 나가사키 항에 이제 함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하나 구해요. 임시로 살 집을. 근데 일본에는 이상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외국인, 특히 미국인, 자기네들을 무력으로 이제 이겨낸 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구하니까 그 집에 몰락한 사무라이의 15살짜리 딸내미를 그 집에 옵션으로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딸내미는 현지 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인과 이 현지 처가 이제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준 결혼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이 현지 처, 이 여자를 나비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마담 버터플라이는 이 미국인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왜 사랑하느냐?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요. 그러고 이 미국인한테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당신이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걸 기다려요.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미국인이 본국에 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부인과 같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와서 이 여자 사이에 난 아들을 뺏어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살을 해요. 이게 나비 부인의 스토리예요. 비극적이죠. 비극적인데 푸치니가 이 나비 부인을 작곡을 할 때 엄청나게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뭐 잘 알아가지고 일본의 사회상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푸치니는 뭐 때문에 이제 나비 부인, 푸치니는 나비 부인, 투란도트 이런 동양을 소재로 한 오페라를 작곡한 걸로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1900년대 초반이라는 건 오리엔탈리즘, 즉 벨 에포크 시대에 아름다움이 가득한 시대에 그 아름다움에 생경한 아름다움이 들어와요. 그게 중국의 도자기. 그래서 영국에서 나는 모든 도자기의 이름은 본차이나시. 중국의 도자기가 들어오고 일본에서는 뭐가 들어오느냐면 유키우에라고 하는 판화 그림들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형태로 들어오느냐? 일본에서 수입한 물건들을 싸는 포장지로 들어오고요. 이 포장지를 발견하고 고흐가 미쳐요. 그래서 유키우에를 흉내내는 그림들을 고흐가 엄청 그리기 시작해요.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것이 벨 에포크의 하나였던 거예요. 아름다움의 절정체. 그러니까 일본을 아름답게 그려야 되는 거고 비극적으로 이 서구인들의 음악 전통 속에서 비극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아름다움은 비극적인 거예요. 비극적이니까 나비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런 스토리, 그런 오페라를 광복절 자정에 튼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기모노를 입은 배우들이 떼창을 부르는 장면. 그걸 광복절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 이런 봉건주의 사회 혹은 식민지 사회 이런 것은 항상 제국이 있고 왕이 있고 영주들이 있고 총독이 있고 농노가 있고 시민 피지배 계층이 있고 이런 사회 구조들 속에서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걸 탈피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주체가 나라는 걸 통해서 신이 사라지고 그런 걸 통해서 주체가 탈피하는 중이었지만 여전히 위기에는 남아있었던 거예요. 위기의 질서라는 거, 영토라는 거, 어떤 땅의 개념, 여기는 나의 바운더리, 영역의 개념이 남아있었는데 질 둘레즈의 리좀 사유에서는 영역이라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영역도 사라진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마르크시즘하고 닮아 있거나 막시즘이 숨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위피를 입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다만 저는 그 비판의 몫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정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지? 너무 궁금해서 공부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노마드라는 건 그 유목민들의 천막기 노마드예요.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는 건
디지털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의 경계, 공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허물어졌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구글이나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비트코인이 주 화폐 단위가 되기 시작하면 화폐, 각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도 의미가 없어져요. 이것도 탈영토화예요. 이 방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 이 리좀의 세계에서는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계의 질서, 즉 영웅이 있고 영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져요. 우리 모두의 관계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장례식 장면에서 이 판탈레온이 죽은 미스 브라질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이유는 판탈레온은 상명하복이 익숙해져 있는 위계의 질서 속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스 브라질을 군인으로서의 어떤 예우를 해줌으로써 가장 하층민이라고 천대받던 여성을 한 인간이라는 자기와 동격의 인간으로 올려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 인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인식을 만드는 주체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일관성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던한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포스트 모던한 세계 속에서 나의 주체성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순간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심지어 탈영토화, 탈중심화, 탈위기화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는 나의 중심일 뿐이에요. 나의 중심이 대통령이거나 시장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나의 중심이 교수님이거나 이런 강의를 하는 강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나라는 거죠. 대신 나는 나의 중심일 뿐 타인의 중심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그럼 문학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가 구조적으로 기승전결의 구조를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던 것들에서 벗어난 어떤 형식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형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건축에 있어서도 바닥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과 지붕이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닥인 줄 알고 가다 보니 지붕이었고 2층인 줄 알고 가다 보니 지하에 와 있네.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건축물이 동대문 DDP죠. 해체주의. 건축에서도 해체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 안티 구조주의, 즉 그 구조주의를 해체한다는 의미에서 해체주의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구조주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중심이 사라지고 위계가 사라지고 영토가 사라지는 세계.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만민은 평등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만민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위기를 무너뜨려야 돼. 이게 공산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다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외피를 쓰고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근데 그런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어디서 많이 주장을 하냐면 기독교 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보수 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다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떤 중심 가치가 있고 변방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싫어하느냐면 동성애자도 가치 있는 걸로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동성애자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동성애자 근데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동성애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우리가 인정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게 말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저는 제 주변에 게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성애자예요. 네, 여자가 좋아요, 저는. 근데 제 주변에는 동성애자들이 꽤 있는데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꽤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들킬까봐 여전히 숨어서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러내놓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예술가로 풀리면 그나마 잘 풀린 거예요. 많은 경우에 술집에서 일을 해요.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정한다고 얘기하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쵸?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한 언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소중하다고요. 타인도 소중한 거예요. 이성애자가 소중하다면 동성애자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자가 제 손목을 잡으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어요. 왜? 나는 이성애자니까. 그렇다고 그 동성애자가 혐오스럽냐? 그렇진 않아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름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나의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만큼 타자의 존재의 당위성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전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쉽게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장애인이 맞나요? 장애우가 맞나요? 생각하는 거죠. 장애우, 또 장애우, 상혜님. 장애인. 자, 인문학은 이럴 때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장애우라는 말은 차별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네가 언제 날 봤다고 친구래? 덧 웃자. 장애우라는 말 속에는 쟤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위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장애우는 차별어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장애인이 맞는 말이에요. 이런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체계가 만든 거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전에는 근데 그냥 장애자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자와 일의 차이구나. 그렇죠. 장애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무슨 자라고 할 때 그 자자는 약간 경멸하는 뜻으로 써요. 아주 경멸? 그거보다는 살짝 낮춰보는 느낌? 무슨 자가 또 있지? 장애자 말고 뭐라고? 무슨 자가 있지? 나쁜 말 생각나. 자, 그런데 이게 점점 우리가 이 인문학적으로는 어려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이런 언어적인 충돌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근데 이걸 의식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쓰게 돼요. 지금 장애인들에게 장애우 그러면 장애인들이 싫어해요. 저도 얼마 전에 단편 영화 찍을 때 수화
수화가 아니라 수어. 수어. 수어를 쓰는 장면을 찍었어야 돼서 수어를 가르쳐주는 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장애우라고, 저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차별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결코 선생님께 친구가 돼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친근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동정이 깔려 있다라고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모두 다 찾아서 잘 쓰면 좋겠지만 쉽진 않죠. 다만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반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10개월 된 아가의 인격과 80대 노인의 인격과 40대 왕성한 직장인의 인격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들은 누가 가르쳐준다 그러면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동격인데 뭘 가르쳐, 네가 나이 좀 많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옳은 방향으로 결정되는 선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다만 우리가 늘 뭘 경계해야 된다? 에즈무스 사인. 에즈무스 사인이라는 것은 또 다른 키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를 이제 윤곽은 잡았어요. 아주 디테일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윤곽은 잡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회 곳곳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이게 될 거예요. 특히 TV 보면서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어떤 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어떤 건 아직 구조주의적이고 이게 보일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이걸 구분하는 눈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보이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가보는 것이 일단은 옳은 것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제 위계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정해놓은 정의는 사라졌다. 모든 정의는 각자 자기 자신 속에서 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나의 정의가 타자의 정의를 침해하면 정의가 아닌 거죠. 이미.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는 플라톤의 질서에서 니체의 파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리까지 왔어요. 아직은 이 이상의 어떤 사고 체계가 어떤 인문학계에서 주류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다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같은 단체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거고요.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꾸로 획일성을 추구하는 마르크시즘하고 붙을 수도 있는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에즈무스 사인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책을 끝으로 제가 그동안 철학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비로소 완성이 됐어요. 네, 이렇게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판탈레온 같은 경우에는 이 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내포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정신, 이것이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었다고 봐요. 이제 이 압둘라자크 부르나의 바닷가에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기존 철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얘기들이에요. 이건 약간 저는 철학적인 측면보다는 뭔가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정치, 사회, 세계